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며 늘 후회되는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여러분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마 누군가에겐 경각심을, 또 다른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평범하게 살아왔다 생각하던 제가 믿기 힘든 진실 앞에 몸서리치던 그날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0년에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간단하게 세수를 마치면 부엌으로 나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건 된장찌개였어요. 두부를 듬뿍 넣고 애호박도 썰어 넣었죠. 그러다 보면 안방에서 남편이 기지개를 켜며 나왔네요. 여보, 일어났어요? 아침 다 됐어요. 오늘도 찌개 냄새 좋구만. 근데 벌써 준비 다 한 거예요? 오늘은 일찍 나가네요? 그래, 건강이 최고인데 게으름 피우면 안 되지. 오늘은 북한산 코스야. 남편은 10년 전 사업 실패 이후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스트레스성 위염에 고혈압, 당뇨까지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매일같이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 됐죠. 오늘도 등산 모임 사람들이랑 가는 거죠? 그럼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 저는 도시락을 싸주며 남편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등산을 시작한 후로는 확실히 얼굴색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졌다니 다행이었죠.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빈집을 둘러봤어요. 30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삶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네요. 저와 남편에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결혼 후 3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어 병원을 찾았더니 제 나팔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불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결국 둘이서 사는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난 애 욕심 없어. 우리 둘이면 충분하지.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남편에게 더욱 헌신하게 된 것도 이런 일이 있고 나서였죠. 저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것도 포기한 남편을 위해 제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거든요. 그 충격으로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면서 제가 생계를 책임지게 됐죠. 남편은 사업하며 직원을 20명이나 둔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외제차도 타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유산도 꽤 있어서 경제적으로 무척 여유로웠죠. 하지만 10년 전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래처가 연쇄 부도를 내면서 남편의 회사도 큰 타격을 입고 결국 문을 닫게 된 겁니다. 미안해, 여보. 처가에서 물려주신 당신 재산까지 다 날려버리다니.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해.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난 괜찮아요. 우리 아직 젊으니 다시 시작하면 되죠. 저는 남편을 위로했지만 사실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재산까지 남편 사업에 다 퍼부었는데 결국 알거지 신세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부부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했기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남편이 훨씬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을 다독이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재기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업 실패 이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건강도 나빠졌거든요.
그래도 저는 작은 일이라도 다시 시작해보자며 남편을 격려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거절하더라고요. 대신 건강을 회복하는 게 먼저라더니 그날 이후로 매일 산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기다려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쳐오기 시작하더군요. 통장 잔고가 줄어들며 생활비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등산 간 사이에 제가 일을 해야 했어요. 식당에서 음식도 나르고 고깃집에서 불판도 닦았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녹즙 배달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아는 언니를 만났어요. 아이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맨날 똑같이 지내죠 뭐. 너 혹시 아직도 불판 닦니? 그런 거 말고 다른 일 해볼 생각 없어? 다른 일 어떤 거요? 우리 조카가 장례식장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도우미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걸 들으니까 네 생각이 나더라고. 네? 장례식장이요? 그래, 하루에 10만 원씩 준대. 주로 조문객들 음식 서빙하고 정리하는 일이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장례식장이라니. 죽음과 관련된 일이라 그런지 왠지 꺼림칙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일은 좀 힘들어도 돈은 확실히 주나 봐. 그것도 모이면 한 달에 200만 원 넘잖아. 주말까지 일한다고 하면 훨씬 더 되고. 200만 원. 그 금액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저에겐 그 돈이 절실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저 할게요, 언니. 그래, 잘 생각했어. 처음엔 힘들어도 익숙해지면 할만할 거야. 저기, 근데 언니, 나 거기서 일하는 거 우리 남편은 몰랐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비밀로 하려고요. 뭐? 너 아직도 남편 몰래 일하는 거야? 아니, 돈 버는 사람은 없는데 생활이 되는 거 보면 네가 일하는 거 당연히 알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이런 허드렛 일 하는 건 몰라요. 제가 그냥 친구네 식당에서 카운터만 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밀로 하겠다고? 네, 남편이 알면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한땐 사장님이었는데 마누라가 장례식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창피하고 속상할까 봐. 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남자들이 괜히 그런 자존심 있지. 그렇게 저는 장례식장 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등산을 가면 저도 일하러 나갔어요. 검은 유니폼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날랐죠.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울고 있는 유족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고 영정사진을 마주할 때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죠. 하지만 하루 10만 원이라는 돈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순자씨 일하는 게 익숙해진 것 같네요. 팀장이 칭찬도 해줬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녁 5시가 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얼른 저녁을 준비했죠. 힘들게 등산하고 돌아온 남편은 웃으며 저녁상을 받았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좋았어.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고 역시 산이 최고야. 그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친구를 도와주며 편하게 돈 버는 줄 알고 저는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힘들게 일하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5년 가까이 남편을 산에 보낸 후 저는 장례식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조문객 사이를 오가며 음식을 나르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가더군요. 순자씨 수고했어요. 오늘은 그만 들어가도 돼요. 팀장이 퇴근을 알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등산 잘 다녀왔겠지? 저녁은 뭘 해줄까?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쭉. 하지만 얄궂은 운명은 전혀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날을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등산을 갔고 저는 장례식장으로 출근했죠. 순자 씨, 오늘은 사무실 담당이에요. 팀장이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대 남자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신경 써서 도와드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향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죠. 고인의 영정 앞에 상복을 입은 가족들이 앉아 있었는데 40대로 보이는 여성과 20대 초반의 남매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빈 그릇을 치우는 게 그곳에서의 제 일이었죠. 그런데 재단 근처에서 일하다가 무심코 영정사진을 보게 됐어요. 순간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왼쪽 눈가에 작은 점, 살짝 휜 코, 그 특유의 미소까지 30년을 넘게 산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저는 손이 떨려 들고 있던 쟁반을 놓칠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네요. 이 남자 내 남편이에요. 하마터면 빈수 앞에서 이렇게 소리칠 뻔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정신줄을 붙잡고 속으로 절 진정시켰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닮은 사람일 거야. 하지만 도저히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다행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죠. 여보, 지금 어디에요? 나? 나 지금 설악산 정상이야.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 최고야. 설악산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조심해서 내려와요. 전화를 끊었지만 혼란스러운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분명 살아있고 설악산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 영정사진은 뭐란 말인지 너무나 황당하고 머릿속이 복잡했죠. 저는 숨을 들이쉬며 가까이 있던 장례식장 직원을 불러 물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사무실 고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우식 씨요. 55세고 암으로 돌아가셨다던데. 김우식? 내 남편은 박영수인데. 나이도 57세인 남편과 달랐어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부인하고 자녀분들이 상주해요. 부인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긴 25년을 함께 사셨다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25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우자 저는 다시 영정사진을 바라봤죠. 그리고 힘없이 서 있는 여자를 봤죠. 40대로 보이는 미망인이 조문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25년간 한결같은 사람이었는데. 여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사업 때문에 집을 많이 비웠지만 주말엔 꼭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사업하는 동안 내내 지방 거래처를 돌아본다며 주말에 늘 집을 비웠거든요. 아이들 교육에도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그 덕에 큰애는 의대, 작은애는 법대 보냈는데 애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저렇게 먼저 가버리다니. 조문객이 가고 잠시 조용해진 틈에 저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영정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가까이 보는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리 봐도 틀림없이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쌍둥이라도 점의 위치까지 같을 순 없을 것 같았죠. 특히 어릴 때 수두를 앓다가 생겼다던 오른쪽 볼에 움푹 파인 곰보 자국까지 같을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남편이 25년 동안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말이 되더군요. 이중생활 25년이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매일 아침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나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니 정신이 혼미해 왔어요. 그때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갔어요? 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엄마 울지 마. 아빠도 엄마 우는 거 싫어하실 거야. 딸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가 여자를 위로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돈도 많이 벌어왔지만 무엇보다 좋은 아빠였어. 바쁜 와중에도 너희들 학교 행사는 꼭 참석했잖아.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다고?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둘이나 낳고 자상한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의 사이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아이를 말이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지만 충격은 가시지 않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25년을 속았다니. 거울에 비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50년 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죠.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사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안에서 들리는 대화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전 강남 건물 임차인입니다. 1층에서 약국 운영하고 있어요. 김 사장님, 정말 좋은 건물 주셨는데 유감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화를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남 건물주?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만 남았다고 했는데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니 기겁할 일이었죠. 저는 생활비 한 푼이 아쉬워 몰래 장례식장에서 일하고 있는 처지인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 이제 하산하고 있어. 아, 네. 근데 당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조심해서 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임에게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조퇴를 부탁했어요. 저는 멀쩡한 얼굴로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조퇴하고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밤중에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잠시 후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모른 채 집안에 들어섰는데 남편은 아직 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거기서라면 뭔가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서재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질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책장 위는 남편이 사업할 때 사용하던 오래된 파일들이 꽂혀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물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오래된 신문을 모아놓던 서랍의 바닥에서 고인의 이름이라던 김우식 명의의 통장이 발견된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니 상상 이상의 거액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던 저는 기절할 듯이 놀라고 말았네요. 제가 친정에서 받은 유산이 모두 그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내 돈을 빼돌렸어? 15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사업자금이 급하다며 그 돈을 좀 쓰자고 했고 저는 흔쾌히 동의했었죠. 남편이 사업으로 성공하면 우리 부부에게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통장을 보니 그 돈은 사업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우식 명의의 통장으로 말입니다. 저는 서랍을 더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평범한 파일이었지만 열어보니 충격적인 서류들이 들어있더군요. 바로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상가, 건물 모두 수십억 대의 부동산이었어요. 주소는 서울 강남구, 당시에 시가
10억이 넘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명의는 김우식과 이미정이라는 여자의 공동명의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본 상주의 이름이었죠. 계약 날짜를 보니 15년 전이었어요. 15년 전이면 내가 친정아버지 병간호하느라 정신없던 때잖아. 그때 남편은 지방 출장이 많다고 했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니 사업 확장이니 하면서 일주일씩 집을 비우곤 했죠. 하지만 저는 위중한 아버지의 병간호에 정신이 없어서 남편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열심히 노력한 보람도 없이 부친상을 당하게 됐죠. 제가 부모를 잃고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발버둥 치던 그 시절,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유산을 빼돌려 새로운 여자와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했던 거예요. 저는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파일을 더 뒤지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아이들과 해외여행도 다녀왔더군요. 하와이, 유럽, 일본, 늘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한 탓에 저와는 제주도 한 번을 못 갔는데 말이죠.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사업 때문에 장기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들이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30년. 제가 남편과 함께한 30년이란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던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죠. 어떤 계약서였는데 자세히 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분 양도 계약, 기무식 3천만 원. 25년 전 날짜가 적힌 계약서에는 남편이 기무식이라는 사람에게 3천만 원을 주고 신분을 양도받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산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남편은 25년 동안 박영수와 기무식 두 개의 신분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비교적 최근에 받은 것 같은 편지가 몇 장 눈에 들어왔어요. 받는 사람은 기무식, 남편의 또 다른 이름이었죠. 그런데 보내는 사람이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편지를 열어봤다 그만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편지 속에 상상도 하지 못한 엄청난 진실이 적혀 있었거든요. 당신이 신분을 도용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0억을 준비하세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습니다. 그건 한눈에 봐도 협박 편지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고 내용이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누군가의 명의를 도용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협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죽음으로 위장해 가짜의 삶을 포기하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편지 옆에 함께 놓인 보험 가입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모두 거액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짓된 삶을 포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명의 도용한 신분을 이용해 알뜰하게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혹시 몰라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은 뒤 원본은 제자리에 뒀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죠. 다녀왔어. 좀 늦었지?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와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 남편은 과거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완벽하게 속여온 뻔뻔한 파렴치한일 뿐이었죠. 맘 같아서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숨기고 있는 거짓이 어디까지인지 알아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저녁을 차렸네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까지 내놨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오늘 등산은 어땠어요? 좋았지. 설악산 공기가 정말 맑더라.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난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육두문자를 내뱉을 뻔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그 빈소에 가서 좀 더 확실히 정황을 알아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남편이 평소처럼 등산 간 후 저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팀장에게는 전날 조퇴하느라 못다한 일을 마저 하겠다고 했죠. 그런 뒤 남편의 영정이 걸려있는 사무실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빈소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조문객이 와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남편을 조문 온 사람들을 관찰했죠. 김 사장님이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이제 건물 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모님이 하시겠죠. 그 건물 말고도 관리할 게 많을 텐데 정신 없으시겠네요. 조문객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남편이 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숨기고 있었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빈소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남자가 거칠게 고함을 치더라고요. 김우식이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더니 팔에 커다란 문신이 새겨진 덩치 큰 남자 2명이 들어왔네요. 위협적인 문신만큼이나 인상도 사나워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숙하셔야 할 장례식장이에요. 직원이 막으려 했지만 남자들은 인상을 쓰며 거칠게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김우식! 죽은 척하지 말고 나와! 어디서 허접한 연극이야! 우린 다 알고 있다고! 순간 장내가 술렁이며 놀란 남편의 여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은 이미... 남편? 그 사기꾼이 당신 남편이라고? 남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 그 인간은 김우식이 아니라고! 25년 전에 우리 형한테 3천만 원 주고 신분 샀잖아! 뭐라고요? 그게 무슨...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우식은 가짜야. 이미 다른 여자랑 가정 꾸리고 있던 유부남이지. 설마 몰랐다고 할 건 아니겠지? 거짓말.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남자들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거짓말? 여기 계약서 있잖아. 우리 형이 죽기 전에 다 털어놨어. 사업 실패하고 노숙하던 형 꼬드겨서 돈 3천만 원에 신분 팔게 했잖아. 그 바람에 우리 형은 이름도 없이 거리를 떠돌다 죽었다고. 근데 이제 와서 죽은 척하면서 보험금까지 타려고? 이것들 정말 악질이구만. 보험금이라뇨?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김우식이 생명보험 잔뜩 들어놨잖아. 그렇게 재산 차고 넘치면서 고작 10억 내놓기가 아까워서 죽은 척 쇼를 해?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사람들의 정체를 알겠더군요. 남편 서재에서 본 협박편지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여자가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리자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황급히 자기 엄마를 부축하더군요. 엄마, 괜찮으세요?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요. 그런 무서운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한 여자는 점점 표정이 변해갔어요. 충격, 배신감, 분노가 차례로 스쳐가는 것 같았네요. 그럼 나를 25년 동안이나 속였단 말이야? 여자의 목소리가 분노로 심하게 떨렸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본처랑도 30년째 같이 살고 있었어. 30년? 본처가 있다니. 그럼 내가... 여자는 이제 거의 울부짖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빠가 가짜라니. 아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25년 동안 봐온 아빠가 가짜라고? 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더군요.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조문객이 눈을 크게 뜨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김 사장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래, 저 영정사진은 가짜야. 우리한테 돈 주기 싫어서 죽은 척하는 거라고. 그 와중에 보험금까지 챙기려고 하더니 정말 돈에 미친 인간이지. 장례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남편의 여자는 목 놓아 울었죠. 25년, 내 인생 25년이...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만 속은 게 아니었구나. 저 여자도 똑같이 속고 살았구나. 그 감정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여자가 안쓰럽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만 멍청하게 속고 산 게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이봐, 쇼하지 말고 당장 그 인간 내놔. 어디 숨겼어? 이런 어줍잖은 짓거리에 우리가 속을 줄 알아? 남자들은 무섭게 으름장을 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본처 집으로 찾아가자. 주소 다 알고 있으니. 그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차하다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올 판이었네요. 저는 더 이상 그 상황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얼른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은 너무 늦지 말고 와요. 이따 비 소식 있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남편의 이중 생활을 증명할 자료 중 제가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때 남편이 평소 자주 사용하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켜보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편의 생일과 전화번호 끝자리를 넣어봤지만 아니었네요. 그래서 포기하는 심정으로 저와 남편의 결혼기념일을 넣었는데 맞는 거예요. 잠시 헛웃음이 나왔죠. 남편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그토록 제 뒤통수를 쳐놓고 매일 사용하는 노트북의 비밀번호가 저와의 결혼기념일이라니. 하지만 저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이 열리자 바탕화면엔 여러 폴더가 있었는데 그중 법무법인 서류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변호사에게 질문하기 위한 글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질문을 하려는 건 남편의 여자였고 날짜를 보니 2년 전이더군요. 헌데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던 저는 또 다른 충격에 입을 떡 벌린 채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변호사님, 지난번 상담 때 말씀드린 대로 저는 25년간 김우식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본명은 박영수고 법적 배우자가 따로 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이들의 장래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향후 이 관계가 문제될 경우 저와 혼인관계에 있는 김우식의 재산에 대해 제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이 저와 김우식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본처가 나타나더라도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단순히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놓고 장례식장에서는 마치 남편의 정체를 처음 알게 돼 놀란 듯이 통곡했던 거죠. 오리발도 그런 오리발이 없었습니다. 남편보다 더한 여자라는 생각에 제가 잠시나마 그 여자를 동정하는 마음을 먹었던 게 기막히더군요. 이미 예전부터 두 사람은 한 배를 타고 저를 비웃듯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애 못 낳는 저를 감싸며 살아주는 것에 감동해 친정 부모님의 유산을 탕진하고 생활비 한 푼 못 받은 채 10년을 살아왔네요.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놀고 먹는 남편의 눈치를 보고 쉬쉬하며 일했던 거예요. 저는 분노에 떨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늦을 거라던 남편은 그날 새벽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낮에 빈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알게 돼 몸을 숨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을 협박하던 사람들이 우리 집도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입술을 깨물며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새벽 4시에 텅 빈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택시를 잡아 타고 남편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곳으로 향했네요. 서재에서 발견된 서류에 있던 강남의 오피스텔이었죠. 잠시 후 오피스텔 앞에 도착한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안에선 역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누구세요? 나예요, 순자. 그 한마디에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초췌한 얼굴의 남편이 고개를 내밀고 절 바라봤죠. 당신이 어떻게 여길... 나도 이제 다 알게 됐어요. 25년간의 거짓말, 여자, 당신의 자식, 그리고 숨겨놓은 재산들까지 전부 다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 노트북에서 변호사한테 질문하려고 정리한 문서도 봤어요. 오래전부터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 오히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재산을 지킬 준비를 했다는 것도요. 둘 다 뻔뻔한 게 참 많이 닮았더군요. 여보, 순자야. 혹시 당신이 죽은 척하는 것도 그 여자의 아이디어였어요? 죽은 척해서 협박범들한테서도 벗어나고 보험금도 챙기려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이 없어? 나한텐 변명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적어도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의 침묵을 보자 저는 가슴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참을 말없이 한숨만 쉬던 남편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별 생각 없이 총각 행세하고 여자를 하나 만났어. 처음엔 정말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어. 근데 그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못 찾겠더라고. 그때 김우식을 만났지. 노숙자였는데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했어. 그래서 신분을 샀다는 거야? 그래, 3천만 원 주고. 그 신분으로 내 아이를 가진 여자와 결혼했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나도 처음엔 그냥 한번 놀고 끝날 인연이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흔들렸어. 당신이랑 살면 난 평생 부모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럼 차라리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어떻게 그런 짓을 벌여?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며 가증스러운 말을 늘어놨어요.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잠깐의 실수로 사랑하는 당신을 잃을 수는 없었어.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런 남편에게 외쳤습니다. 웃기는 소리. 그게 아니지. 그땐 내가 유산을 받기 전이었잖아. 애도 낳고 싶지만 자산과 우리 아버지가 남겨줄 유산은 포기할 수가 없었겠지. 지병이 있으시니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포기하겠어? 더구나 애도 못 낳는 나를 데리고 살아주는 당신 말이라면 껌뻑 죽는 내가 있잖아.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줄 게 뻔한데 그걸 포기할 이유가 없었을 거야. 그렇지? 여보. 남편은 정곡을 찔렸는지 더는 뭐라고 변명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를 갈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언제부터 한 거야? 혹시 이미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애를 가진 거야? 아니야, 처음엔 정말 몰랐어.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내가 다른 신분으로 산다는 걸 알게 됐어. 처음엔 당연히 화를 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였어. 애가 둘이나 있는데 어쩌겠어. 그런 사람 치고는 아주 작정하고 연기를 하던데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 흉내내면서 곧 쓰러질 것처럼 울더라고. 애들 때문에 그랬을 거야.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엔 몰랐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내 유산을 둘이 신이 나서 나눠 가졌잖아. 그래놓고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해갈지, 자기 밥그릇을 챙길 수 있을지 변호사한테 상담까지 받았어. 당신들이 사람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미안. 이게 고작 그딴 말 한마디로 해결될 일이야? 그따위 말이 뭘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살아온 데 30년 보상할 수 있어?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산악회 회장이라는 이름이 뜨더군요. 하지만 당황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그 전화를 건 주인공이 남편의 여자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받아요, 스피커폰으로. 남편은 망설이다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도대체 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본처한테 찾아간다고 난리라고요. 혹시 그 여자가 알게 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우리 차라리 얼른 보험금 타고 재산 다 처분해서 외국으로 나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최선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여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죠. 여보? 혹시 혼자가 아닌 거예요? 누구랑 있어요? 설마... 그 말에 남편 대신 제가 대답했죠. 맞아. 내가 30년 된 당신이 말한 그 본처야.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요. 뭐 이제 어쩔 건가요? 여자는 애써 냉정한 목소리를 유지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 말이 없자 조급함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떠들더군요. 난 25년 동안 그 남자랑 살았어요. 아이도 둘이나 낳았고 엄연히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건물도 집도 나랑 남편 공동명이라고요. 사실혼은 중혼이 아닐 때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변호사가 그런 말은 안 해주던가? 난 몰랐으니까요. 난 그 사람이 정말 김우식이라고 알고 결혼한 거라고요. 이제 그만해.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내 유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겠지. 천년만년 비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을 텐데 미처 협박범이 나타날 줄은 몰랐겠지. 뭐라는 거야? 당신이 변호사한테 보내려고 정리해둔 파일 다 봤어. 그 변호사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면 금방 진실이 밝혀지겠지. 피해자 흉내는 이제 그만둬. 당신은 이 범죄의 완벽한 공범이니까.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할 말을 잃었는지 다시 연락해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절 보고 있었죠. 여보, 제발 한 번만. 닥쳐! 내가 30년 동안 너 같은 쓰레기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게 미치도록 억울해. 내 부모 재산을 다 털어먹어도 견디고 심지어 네 그 알량한 자존심 상할까봐 장례식장에서도 몰래 일했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거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 앞에서 전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당신이 어떤 처벌을 받든 난 이제 상관없어. 너희들한테 빼앗긴 내 재산, 내 인생 다 되찾을 거야. 두고 봐. 당신이 무슨 짓을 당하는지. 여보. 그 말의 끝으로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후련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저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전부 신고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내 재산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저런 쓰레기 없이 나 혼자서 나만의 삶을.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제 나이는 아직 괜찮은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그 기간만큼은 거짓말을 일삼는 인간이 넘보지 못하는 진짜 제 삶을 살 거라고 다짐했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었죠. 신분 양도계약서, 변호사 상담문서, 협박 편지들,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들까지.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남편이 신분 도용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5년간의 이중 생활이라는 건 보통 사람들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기록했죠. 피해자분께서는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법이 정한 대로 처벌받길 원합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오니 왠지 후련했습니다. 30년간 저를 짓누르던 거짓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어요. 바로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역시 제 얘기를 듣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억울함이 없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답했어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면에서도 강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신분도용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끝까지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죠. 그래도 빠져나갈 순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5년, 여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고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재산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힘써준 덕에 강남의 건물과 아파트가 제 이름으로 돌아왔죠. 물론 제주도 펜션과 상가 등 남은 재산이 많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찾게 된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네요. 그런데 남편이 복역한 지 6개월 만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박영수 씨가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대요. 아마 1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변호사가 전하는 전 남편의 근황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암이요? 네, 면회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니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10년 동안 건강을 핑계로 거짓말하고 간암으로 죽었다며 죽음도 위장했던 남편에게 정말로 이상이 찾아온 것 같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연민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제야 저는 감정적으로도 제가 남편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확인하게 됐네요. 한편 복역을 끝내고 돌아온 여자는 자식들을 찾아갔다 문전박대당했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범죄 행위와 비인간적인 행태를 용서하지 않은 거죠. 자칫 잘못하다가 부모가 전과자라는 게 주변에 들통나 자신들의 성공에 방해가 될까봐 기겁하며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던 의대, 법대 나온 자식들에게 손절당하고 자식 없는 저보다 못한 처지가 되고 말았네요. 머지않아 병에 걸린 남편까지 떠나고 나면 여자에게는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남지 않게 될 형편이더군요. 그 후로 저는 조용한 주택가의 초입에 작은 카페를 하나 열었네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카페 한쪽 벽엔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오늘도 카페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50대에 새 출발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믿으셔도 될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가 무척이나 활기찹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지나갑니다. 부디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거짓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지키며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이유로든 거짓된 삶은 언젠가 파국으로 끝난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아시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리 깊은 배신을 당해도 아무리 늦은 나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